오늘은 그 주역 공부의 집안이다. 거의 주역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이지, 방공서 집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이지는 명말청초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입니다. 자연과학자에서 문자학자인데, 방이지 집안은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가 방학점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역학자였고, 할아버지가 방대진입니다. 유명한 역학자입니다. 아버지가 방공소입니다. 그 아들이 방이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4대에 걸쳐서 유명한 그 주역학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쓴 책이 주역시론 합편입니다. 주역시론 합편. 자, 증조 할아버지도 방학점도 유명한 역학자였고, 할아버지 방대진도 여기를 조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이지, 그 집안이 이거는 완전히 주역으로 똘똘 뭉친 집안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네. 자, 방이지라는 이름은 할아버지 방대진이 주역 계사전에서 시지덕원 이신 계지덕 방이지. 시지의 덕은 원만하고 신묘한 것이고, 계의덕, 계지덕, 시지덕은 원이신하다. 계덕은 방이지하다. 방정하고 지혜롭다라는 뜻, 방이지입니다. 라는 그래서 따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작은 할아버지 우리가 이게 여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방대진인데 작은 할아버지 방곤이 있습니다. 방곤의 세 아들 방중덕, 방중통, 방중리도 역시 주역에 능통했습니다. 이 집안의 이름이 전부 다 주역이 점괘나 해설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주역시론은 원래 방이지 아버지가 시작해서 방이지에 이르러서 거의 완성되었지만, 또 방이지 아들한테 편집을 부탁해서 그야말로 3대에 걸쳐서 만드는 게 주역시론 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방이지, 세 아들, 이 다가 이렇게 이 3대에서 걸친 책이 바로 주역시론입니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방곤, 그 아들들, 여기 또 방중덕, 방중통, 방중리. 아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게 주역으로 정말, 똘똘 뭉친 집안입니다. 주역에 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자부심을 갖는 일입니다. 자, 방이지는 집안의 가풍 덕에 어려서부터 주역의 하도낙서를 접했으며 평생 주역과 같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나이 들어 한 말은 주역학자의 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어려서부터 왕선 선생님으로부터 하도낙서를 배운 이래 삼가 부친과 스승의 학설을 지키고자 늙도록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우매하고 공부할 글이 넘쳐나는구나. 이게 봅니까? 이게 늙도록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우매하고 공부할 글이 넘쳐난다. 시간이여 오히려 이르지 못할까 두렵구나. 이게 주역 공부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전에 책들 다 보려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주역 정희천, 주자, 주돈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책을. 이거 다 왕부지, 누구죠? 왕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상철학의 기수인 순상, 태형경, 이런 책들 다 이게 볼 게 넘치는 거예요. 이 책들을 다 보고, 그 외에도 이게 지금 불교적인 입장에서 또 이걸 해설한 사람도 있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또 주역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늙도록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우매하고 공부할 글이 넘쳐난다. 시간이여 오히려 이르지 못할까 두렵구나. 이거 작은 안정된 시간 가지고 이런 큰 지혜에 도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자 보겠습니다. 방의진은 자연과학에 대한 저술인 물리 소식을 지었고 의문학 관련 색인 통서를 지었습니다. 방씨 역학이라고 할 정도로 역학을 중요시했던 까닭은 명나라 후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주족과의 전쟁, 그 명나라의 당쟁,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의진은 청나라의 군대를 피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방씨가 적은 계사전에 주역을 지은 자여 우한이 있었구나라는 말을 되새기며 공경에 처했을 때, 보겠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주역이 우환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역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청나라는 사실은 이거 거저먹은 거예요. 이거 지금 중국을 거저먹은 거예요. 그 오삼규가 그 사내가 문 열어주는 바람에 바로 그냥 그랬죠. 나중에 오삼규가 어떻게 잘못된가 그러죠. 근데 여하튼 간에 명나라가 망하고 이런 시점에서 특히 이민족한테 이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은 아주 그냥 가슴이 정말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역이 믿을 게 주역밖에 없다. 우리 나중에 다음 배우는 사람이 왕부지인데 왕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부지도 주역 계사전 가지고 그냥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슬픔과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역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씨 역학은 태극을 리라고 여기고 주자하고 똑같죠. 리와 상의 문제에 대해서 채용이론의 관점, 이거는 정의천하고 똑같죠. 이거는 정의와 주자의 학설에서 나온 겁니다. 또한 양강계기설은 장제로부터 나온 것이고 음양오행설로 장제의 기철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주자, 장자, 북송 오선생 중에서 이제 이게 남송이니까 사실 북송은 아닌데 여하튼 그 주역의 대가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시역학 기초는 상수학입니다. 이게 지금 의리학이 아니고 상수학이죠. 그래서 방의진은 상수가 때에 따라 변화하는 법칙을 표현해 내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64개는 모두가 쉼없는 시간의 연속이다. 시간은 때때로 변화하지만 중심은 변화하지 않는다. 자, 복희는 간단하게 생성의 상을 표현하였다고 한다면 문왕은 사시가 한 해를 간직하고 있는 도식을 전체적으로 표현하였고 공자는 태극의 진리를 옮겨 써서 실제로 이치를 따라 어려움을 겪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소홍은 원의 운세로 때에 맞춰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희의 선천도, 문왕의 후천도. 이거 지금 선천도, 후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천도를 하고 후천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후에 주역을 가지고 점으로 많이 쓰죠. 점괘를 사용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했던 김운둔갑, 이 김운둔갑이라는
것이 지금 기문둔갑이라는 것이 이제 저 점으로 나오고 있고, 육효라고 해가지고 육효점이라고 해서 이 6개 효를 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면 맨 밑에는 자, 인, 진, 오, 신, 술 해가지고 이거 납갑이라 그러면 납갑 이렇게 이 여기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납값을 가지고 이제 이게 자는 뭡니까? 자는 목이죠. 에? 예를 들어서 자는 수죠. 응? 그러면 자인진 인은 목이죠. 자인진 진은 토죠. 그다음 이제 오신술에서 오는 화죠. 신은 금이죠. 술은 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또 가지고 이제 목화토금술을 가지고 여기에서 기륭을 빼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목이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돼가지고 이게 보니까 목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우리가 지금 사주 보는 형식이거든요. 육효점이라는 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주역점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육효점을 치는데 물론 이제 주역의 괴를 뽑지만은 이 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괴를 가지고 이게 납갑을 시키는 거죠. 이거 갑을 집어넣는다. 납갑입니다. 그래서 납갑설인데 이 괴에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게 육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앱이 있어가지고 딱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게 전부 다 뜹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옛날에는 이거 점 치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육효점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기문둔갑 이런 것도 구성학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일본 원래는 이제 이게 점이라는 것이 이게 일본 이 구성학이라 그래가지고 건감리 해가지고 이렇게 8개의 8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건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송을 시키는 거죠. 8개를 그게 배송시킨 다음에 이걸 번호로 따져서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이 숫자를 보고 점을 치는 게 이게 구성학입니다. 구성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일본에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역을 여기서도 주역 공부를 해줘. 왜냐하면 이거 배송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오리지널 주역점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주역점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주역의 명망을 이용한 점괘죠. 점괘 뽑는 거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요거 시스템도 마찬가지 기문둔갑도 이렇게 판을 짭니다. 이렇게 요거 또 짜는 게 이게 뭐가 냐면 자미두수라 그래가지고 자미두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걸 짭니다. 자미가라는 게 이제 문항이 잠이죠. 문항이. 이제 문항의 전설을 문항이 이제 나중에 주왕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별을 갖다가 배속을 시킵니다. 별을 배속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 이것도 역시 판 자체는 주역의 8개 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선천도하고 후천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점으로 사용.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주역에서는 주역의
때를 내는데 점을 쓸 때는 오리지널 점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 상수, 방위지, 역학, 방시 역학은 상수를 시간 변화의 법으로 보고 때에 맞게 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월성시는 하늘이 상수를 이처럼 매달아 놓은 것이고, 사지와 경락은 하늘이 사람의 몸을 이처럼 표현한 것이며, 하도와 낙서와 괴는 성인이 천지의 도를 포괄하고 기미를 이처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이 상수학의 그 전개 방식을 방위지로부터 본게된 것이죠. 그래서 상수를 단서로 연구해서 통달해야 된다는 것이 집안 방시 집안의 역학입니다. 이게 지금 의리학을 위주로 하는 정의나 주자, 왕필 여러 가지 그러한 것에 그러한 주역의 뭐 이단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상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효사라는 것은 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효상을 숭상하는 것이 상이니까 계효사를 음미하면 곧 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라는 관점은 계효사로부터 상을 관찰한다 해석이고, 이는 정의가 역전해서 주장한 계효사로부터 그 의미를 얻는다. 유사, 이, 득기의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 이, 관상. 상을 본다. 상을 본다라는 거 의미를 얻는다. 자, 천지 사이에는 각종의 상으로 꽉 차 있으며 괴유상과 하도낙서는 성인이 만상의 분류를 고도로 한 것이다라는 법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시 가문의 상수학은 현학으로 도피하는 가르침을 반박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상수를 주역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방시 역학은 선천과 후천이 해석에서도 후천을 선천이 존재하는 기초로 생각하는 관점을 도출해 냅니다. 이는 선천이 결국은 후천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는 후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역은 때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수를 벗어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후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소응의 선천 역학은 후천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은 역학사의 중요한 기회다. 이게 소응의 선천 역학을 이거를 후천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은 역학사의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방시역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락중호설입니다. 방위지는 하도낙서의 상수가 모든 생성을 증명한다라고 하면서 주자의 하심락구설에 소응의 선후천설을 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도낙서의 중앙의 오를 중심으로 천지지수, 대연지수, 삼호착정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여기에 정의의 체형 이론론을 덧붙여서 방위지는 하도를 체로 보고 낙서를 용으로 봅니다. 하도의 55는 천지지수이기 때문에 체가 되고 낙서의 45는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수학의 연산 법칙을 풀이하는 수단으로 발전합니다. 이 방시역학은 또한 음양오행설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나의 기가 음양으로 나뉘는데 양기는 사물을 생성하는 것을 주관하고 음기는 사물을 완성하는 것을 주관합니다. 음양 2기가 있어야 사시 2기와 한서, 조습, 풍화의 6가지 기가 있는 것이고 끝내는 하나의 기로 돌아가게 된다. 방위지는 인간의 몸의 사지에 있는 오운 6기와 12경락이 음양오행의 기가 운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사회 현상도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화는 올라감을 주관하지만 토에서 생겨나고 수는 내려감을 주관하지만 토 위에 떠 있습니다. 비어있는 기가 하늘하에 쌓이고 수기가 응결하면 토보다 조금 가볍기에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물은 땅 위에 있으며 원형인 땅은 마치 호도와 같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오목한 부분도 있는데 바다는 땅이 호도처럼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니 모든 강이 흘러들어가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닷물이 증류현상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물리학자 같은 거죠. 자, 주역이 교회사를 해석하는 툴로서는 상반상인설이 있습니다. 즉 서로 반대가 되고 서로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음양이 대립하여야 하는데 대립의 기본 요인은 차이라는 것이다. 즉 현상세계는 음양 차이의 대립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건건계의 두께가 합해서 택계와 빗계가 되고 자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이 이렇게 있죠. 이게 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깨가 이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합했다는 거는 뭡니까? 이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택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천지 빗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깨와 리깨 두께가 합쳐서 감깨라는 거는 이게죠. 이게 두 개 다 물수가 두 개 중수감이고 리깨는 화입니다. 화. 이 리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리깨가 되면 수화 기제인가요? 수화 미제 화수 기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기제와 미제가 완성되는 것을 상반상인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역시론도 상반상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반상인이란 서로 반대되지만 서로 우전하고 있다는 현상체계의 실상도 설명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방공서 방이지 이 부자의 주역시론이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